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워킹맘이었던 건 아니고 아이가 3살쯤 되던 무렵에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워킹맘이 되었네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경단녀가 되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만났을 당시 저는 직원 수 10명 남짓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고요. 저 200 남편 250 정도로 급여도 변변치 않았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딱히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지요. 연애 때부터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크게 서로 안 맞는다고 느꼈던 적도 없어서 그런가 모든 과정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식을 올리던 해 저는 30이었고 남편은 35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집을 해주셨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까놓고 말해서 1억 5천짜리 집에 5천 해주시고 1억은 대출이었어요. 저희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단돈 1,000만 원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저 속으로 빨리 대출부터 갚고 아이를 낳아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기는 하루빨리 아빠가 되고 싶답니다. 아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1살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저희가 애를 낳아야 당신이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어머님이 손바닥 뒤집듯 당신이 하셨던 말을 모르쇠로 일관하시대요. 당장 2달 후에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니들이 좋아서 난 자식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냐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안 봐주신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거지로 맡긴들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사 대표에게 육아휴직을 더 써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대표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육아휴직은 최장 1년이었고 저는 3개월만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에 원칙대로라면 9개월을 더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이미 3개월이나 쓰는 직원도 제가 처음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그러대요. 그러더니 저더러 9개월 뒤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도 일단은 있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넘기는 건 상상도 못하고 바보같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저더러 미안하지만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이 끝나는 대로 회사에서 나가달라대요. 대신 이제껏 같이 일한 정도 있고 하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 거고 퇴직금도 서운하지 않게 챙겨준다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 대표가 뭐라건 간에 제가 우기고 버텼다면 대표도 어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남게 된들 대표 눈밖에 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지 않을까 회사를 다니는 내내 승진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관두기로 했네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관뒀다 하니까 어머님께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터놓고 말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머님이 약속을 깨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저한테 조금은 미안해하실 줄 알았네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더러 당신 아들이 외벌이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심산이냐며 저더러 속도 편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출은 뭘로 갚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거냐면서 뻔뻔한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오죽하면 앞으로는 어머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니까요. 이후로 저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외벌이 가장으로서 애를 쓰며 살았고요.
하지만 밖에서 고생한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주는 250으로 새 식구 살림 꾸려가며 대출도 갚고 애까지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도 조금씩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결국엔 그마저 돈도 다 쓰고 정말 수중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서 온다더니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가운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뒀더군요. 친구와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사실 남편이 회사 일을 힘겨워하는 건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선택이 원망스러웠지만 뭐라고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겠지 싶어서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은 영업직이었는데 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상사는 물론이고 동료들한테도 굽신거리기 일쑤였어요. 본인이야 저한테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쩌다 통화하는 모습이라던가 저도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니 솔직히 딱 보면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를 몇 년이나 다닐 수 있을까? 문득문득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토록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지방에서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며 주말 부부를 선언했습니다. 회사를 관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뜬금없이 주말 부부라니 기도 안 차대요. 무엇보다 남편이 말하기를 당분간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올라올 것 같다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남편이 올라올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오롯이 딸하고만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지만 한 달 내내 마땅히 말할 상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면 차라리 친정어머니라도 오시게 하겠다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애를 봐주시고 그 사이에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그러라 하대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맞벌이를 하면 좋지 그러면서요. 남편과 저 부부 두 사람이 상의를 해서 정한 일이었으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담이지만 친정아버지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친정어머니는 이후로 계속해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애를 안 봐준다고 하셨을 때 친정을 떠올리지 않은 건 시댁은 차로 40분 거리인 반면 친정은 차로 2시간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신혼집은 10평대 아파트로 방은 2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한 방은 옷방이어서 친정어머니가 상주에 계시면서 육아를 도와주실 상황도 못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집을 비운다 하니 친정어머니랑 저랑 같이 자면 그만이고 뭐 아무튼 상황이 그때랑은 달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시기도 전에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를 불러드리기로 했냐면서 악을 쓰시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남편 말로는 죽어도 자기는 말을 안 했다는데 그럼 저나 저희 어머니가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야 당연히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저라고 뭐 한다고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이 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머님이 알게 되신 마당에 그런 걸 따서 뭐 하나 싶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정어머니가 딸집에 잠시 와 있겠다는 게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비밀로 해야 할 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주말이었기에 남편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솔직히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이미 며칠 전에 전화로 저에게 왜 친정어머니를 모셔다 놓으려고 하냐고 도대체 누구 머리통에서 나온 생각이냐며 악다구니를 쓰셨던 상황이라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으니 기분이 더 나빠지대요.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집은 누가 사준 집인지 알긴 하냐입니다. 솔직히 집 가지고 생색내시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인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저도 시간이 갈수록 비위가 상한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사주신 건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내주신 거지 하고 받아쳐버렸어요. 솔직히 대출 1억이 누구한테는 작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결국 직장도 관두게 된 마당에 대출까지 갚으려니까 막말로 대출금 빠져나가는 날이면 정말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하다못해 아파트 값이라도 좀 올랐으면 모릅니다. 아파트가 돈 1,000만 원은커녕 몇백도 오르지를 않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지. 그런데 집 가지고 생색을 내려드시니 좋은 마음으로 상대해드리기가 어려웠네요. 아무튼 제가 대들듯 대꾸를 해서 그런가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대요. 그러더니 이내 저더러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너가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기나 했겠냐고 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못 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걸핏하면 당신이 막말로 저한테 생활비에 보태라고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주신 적도 없으면서 돈 좀 있는 사람 마냥 유세를 떠시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이 괜찮을 때는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의 귀여운 허세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당연히 있지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더러 이 15평도 안 되는 아파트, 저도 남편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계속 직장 다니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살지 않았겠냐고 또 받아쳐버렸네요. 그리고 이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이 당신이 하는 말마다 제가 반박을 해대니까 화가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은 개같이 돈 번다고 지방에 간다고 그러는데 너는 좋다고 니네 엄마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그럴 꿈을 꿨냐면서 저 하나로는 부족해 저희 어머니까지 당신 아들 등골에 빨대 꽂게 할 셈이냐고 악다구니를 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주말 부부하는 동안 니네 엄마 불러드릴 생각 말고 저더러 이 집에서 나가래요. 당신 아들도 없는 집인데 차라리 남한테 월세를 놓으면 월세를 놓지 저랑 친정어머니랑 시시덕거리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꼴은 못 본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저랑 딸, 어머님 손녀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야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지만 저희 딸은 엄연히 어머님 손녀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 당신은 관심 없다고요. 제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설명을 한답시고 떠드는 소리가 어머님이 그 목돈을 들여 집을 해주신 건 냉정히 말하면 당신 아들 그러니까 남편 잘 살라고 해주신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어머님 말씀대로 지금 이 집은 월세를 놓고 저는 친정에 가서 애를 키우라대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생활비는 원래대로 보내줘야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어머님이 이번에도 또 끼어들어서는 당신 아들이 무슨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정작 당신 아들은 저희 친정에서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보태야 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애는 그럼 무슨 돈으로 키우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엄연히 어머님 아들 부인인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 밥값은 제가 해야 된답니다. 밥값도 못하는 여자는 기생충이나 다름이 없다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은 그럼 왜 일 안 하시냐고 물었어요. 이제껏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평생 아버님 등골에 빨대 꽂고 사신 거냐고 기생충이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순간 얼굴이 벌개지더니 당신은 아들을 낳았지만 저는 못 낳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 모든 게 이해가 되대요. 왜 대뜸 애를 안 봐주겠다 하신 건지, 어째서 저희 딸 내복 한 벌 안 사다 주신 건지, 그리고는 왜 그렇게 신우가 어머님만 보면 그렇게 아들 딸 차별해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냐며 울고불고 했는지도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대고 그래도 남편만 오롯이 제 편이었으면 사실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이 그런 억지를 쓰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말리려 들지 않았고 하다못해 말이라도 그만하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실망을 크게 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자기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나름 결론이랍시고 짓거리기를 주말 부부인 동안에는 각자 생활비를 벌어 쓰재요.
그게 공평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막말로 이 주말 부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뭐 한다고 독수공방을 하면서 생활비까지 내 손으로 벌어가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다고 무슨 이혼을 하냐면서 펄쩍 뛰대요. 하지만 제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아내인 제가 먼저 이혼 소리를 꺼냈다는 걸 꼬투리 잡아 남편에게 이혼을 부추기신 듯해요. 저는 혼수로 해왔던 3천만 원과 그간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벌어와 들어갔던 제 퇴직금과 실업급여 일부를 남편에게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맙고 미안했다며 돌려주겠다 하대요. 그렇게 5천만 원 남짓 돌려받았고 양육권도 제가 가졌어요. 어머님이 손녀한테 저렇게 적대적인데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4개월에 걸쳐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받아 친정어머니와 살림을 합쳤어요.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는 대신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했고 지인의 소개로 곧바로 예전보다 조금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 인생에 생긴 변화만큼이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바로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라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영업을 못해서 허우적거리던 인간이 자기 사업이야 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사업을 싹 다 말아먹었다는 게 주말 부부에서 이혼한 부부로 변하고 1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었네요. 사귀고 살대고 살던 정이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아플 줄 알았는데 막상 어머님한테 당한 폭언을 생각하니 그렇게 망한 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요. 휴, 그래도 이제는 제 딸과 친정어머니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 묵묵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이좋은 부모님 아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가족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서로 노력하고 맞춰주고 이해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처음 남편과 만나 사랑에 빠져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도 걱정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컸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네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이후로 교수님의 추천으로 남들보다 조금 유리하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입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다 하면 8명이 남자인 부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자 주제에 혹은 여자는 못해 아니면 여자가 뭘 하냐는 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가장 많았네요. 그럴 때마다 능력도 보여주기 전에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도와달라고 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회사를 때려치자니 저를 보증해주신 교수님 볼랏도 없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 하대가 반복될수록 더 이를 악물고 주어진 일을 해내려고 했지요. 어떻게든 보란듯이 해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그 당시 제 인생 유일한 목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노력은 결실을 맺어 상사들 눈에 들었고 결국 다른 남자 직원들을 제치고 3년 만에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더니 대리로 진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쩐 일인지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회사 일도 제 자신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의 제안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결과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강박 증세도 좀 있고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서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대요. 하지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직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회사를 관두라는 친정부모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병명을 알았으니 정신력으로 극복해낼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이후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회사 내에서 2번이나 쓰러졌고, 특히 마지막에 쓰러졌을 땐 그대로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해서 회사 안에서 저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해반타해반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부모님 댁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운동도 배우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어요.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소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를 쉬면서 보냈더니 언젠가부터 다시 좀이 쑤시는 게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고 그렇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하면 연봉은 3분의 2로 줄었지만 업무량도 적고 출퇴근 시간도 칼 같아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전혀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새 직장은 남녀가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위 이런저런 감정 싸움이나 기싸움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보다 더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소개받았을 당시 남편은 아버님 지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는 그런 남편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단지 직장 때문만은 아니었고 남녀 사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소위 삘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어찌나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를 따라다니던지 그의 노력과 정성에 제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1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사실 결혼은 남편이 저에게 매달려서 하기로 한 건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친정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어찌나 저자세이시던지요. 제가 몸이 약하니 그 부분만 좀 배려해달라고요. 솔직히 결혼 비용도 저희 쪽에서 좀 더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연봉도 제가 더 높았는데 가불관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몸이 약한 며느리를 받아준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부모님은 을이 되어 있는 듯하여 자식으로서 보기 힘들고 죄송한 마음이었네요. 이후로 몇 년 동안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딸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몇 번이고 제가 남편에게 회사는 어떠냐, 다닐만하냐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지인이 운영하시는 회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예전 회사를 다닐 땐 때때로 불공평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게 행여나 저를 추천해주신 교수님에게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워 꾹꾹 눌러 참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다닐만하다라는 식으로 둘러댔고 저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이 먼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는 매우 다른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5일제를 칼같이 지키던 다른 직원들과 달리 남편은 주말에도 불려나가기가 일쑤였고 때때로 아버님 지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다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힘들게 했던 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위 꼽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늘 한다는 말이 아들 같아서 그런다고 하더래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매사 남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한마디로 철저히 짓밟고 있었던 거지요. 듣다 보니 어찌나 제가 화가 나던지 그딴 회사를 못하러 다니느냐고 당장에 때려치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피눈물 흘려가며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버님 귀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저희를 불러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당신 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면서 이게 다 남편이 심지가 약하고 물러터져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한테 충성을 다하다 보면 가게 하나라도 남편 앞으로 내줄지 모른다며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참고 기다리라나요. 그런데 그 회사에도 버젓이 사장의 자식들이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부를 일군 사람이 남한테 헛돈 퍼주는 일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버님더러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일한 것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뭘 보고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냐고 이러다 아버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등골만 빨아먹히겠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더러 당신 지인을 욕하는 건 당신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저한테 EX 저 X하고 욕을 하시대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아버님 눈밖에 났고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몇 달을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는 쥐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남편도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니 눈 밑은 퀭해지고 살도 쪽쪽 빠지더군요. 정말이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러다 사람 잡겠다 싶대요. 그리고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결국 하루는 저더러 회사를 관두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만 이해해준다면 회사를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이참에 좀 쉬면서 머릿속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보라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한 말과 달리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당장에 줄어들 수입이 걱정이 되긴 하대요. 그래서 약간 하소연하듯이 친정어머니께 투덜거렸는데 친정어머니께서 그래도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겠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생활비 좀 아끼겠다고 대충 먹고 몸축내지 말라며 남편이 취직할 때까지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주시겠다고요. 거절을 하는 게 도리였겠지만 당장 딸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염치 없지만 감사히 쓰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버님 어머님 눈에는 탐탁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아버님은 남편이 아버님 지인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당신은 그 사람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놓친 거라며 남편을 한심하다 탓하셨지요. 그리고 어머님의 반응은 아버님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제가 마치 멀쩡한 남편을 꼬드겨서 주저앉혔다는 식으로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를 향한 비난은 처음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나면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도 저에게 고마워하시리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집에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중이 안 된다며 노량진으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노량진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의 거리라서 통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험생 당사자인 남편이 못하겠다 하니까 참고 다녀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고시원 생활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고시원비부터 시작하여 학원비까지 한 달에 대략 150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수험 비용은 물론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지요. 저도 사람이니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견뎠네요. 금요일마다 남편의 고시원으로 반찬을 해다 날랐고 더러워진 옷들을 가지고 와서 빨래해서 다시 갖다 주고 남편에게 하던 거 반만 부모님께 해도 효녀 소리 듣고도 남을 거예요. 그땐 정말이지 뭐에 눈이 멀어서는 그렇게 간도 쓸게도 다 빼놓고 헌신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티를 내진 못했지만 저도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2문제 차이였다나 어쨌다나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불합격이었으니 이래저래 실망이 컸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딱 1년만 더 해보고 싶다대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러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미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면 돌아갈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방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1년이 지났고 마침내 남편이 필기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주 마지노선에 간신히 걸쳐진 모양이 돼요.
그래도 면접 경쟁률은 2대1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싶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남편의 수험 생활도 끝이 났으니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시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그만치 2년 동안 입 밖으로 참아내지 못하고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지요. 면접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구급이긴 했어도 남편의 합격에 제가 기여한 바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대요.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공무원 사위 타고 다닐 외제차 한 대 해달라고 하라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미 제가 남편보다 더 해온 상황이었고 그간 남편이 수험생이랍시고 집안을 돌보지 못할 때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대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어머님더러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니까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공무원 사위를 두게 되셨으니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고 저는 어머님께 공무원 사위나 마나 당신 딸이 사위 공부시킨다고 개고생하는 거 보시고 어찌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른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머리카락도 팔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X라도 팔아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는 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서 그까짓 거 돈 몇 푼 쓴 거로 유세 부릴 생각이면 애시당초 집어치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뭐 큰 거 바란 거 아니었어요. 말이라도 그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당신 아들 저렇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였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어머님 아버님께 말 조심하시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마저도 저더러 왜 시부모님한테 유세를 부리고 생색을 내냐면서 보기 흉하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머님하고 합심이라도 한 듯 자긴 막말로 저랑 이혼하고 당장 결혼시장에 나가도 이제 결혼할 여자가 줄을 설 거래요. 차뿐만이겠냐고 집해온다는 여자도 넘쳐날 거라나요. 제가 구급 공무원이란 직업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지 기도 안 차더군요. 도저히 그 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그러냐고 그러면 이혼하고 그 여자들 중에 입맛에 맞는 여자 하나 골라서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빌미삼아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에게 저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재산이래봤자 남편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가지고 온 게 단데 그거 남편이 수험생활하면서 까먹고 어쩌고 한 거 생각하면 한 푼도 내줄 수 없었지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 부분은 남편 스스로도 인정하여 주고받은 재산 없이 딸 양육비만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솔직히 구급 공무원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어떻게 줄 생각인가 따져묻고 싶었지만 자기도 뭐 방법이 있으니 저리 당당하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편이 면접에서 떨어졌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며 이혼이사철회선지 뭔지를 제출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짜증나게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시간 문제라곤 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저도 이제는 악에 받쳐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어떻게든 최대한 남편을 거지꼴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친정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최선을 다했기에 일말의 후회도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미안하다 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살 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제가 무슨 몇 억씩 쌓아놓고 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시부모님과 등을 지게 되었으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네요.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고 월급도 박봉이라 돈이 영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29살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맛집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남편을 만났을 당시에는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때였어요. 사귄 지 2년 만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당시 시댁도 사정이 나쁘지 않았고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댁에서 5천, 친정에서 1억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모은 돈도 제법 있었기에 4억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회사를 나오신 게 화근이었지요. 명예퇴직까지 2년도 남지 않았던 터라 어머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다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이 소위 당신 말이 법이라는 분이세요. 게다가 평소에도 어머님 따라 멍청한 여 편내라고 칭하시며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 전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자주 뵐 일도 없었고 어쩌다 뵙게 돼도 워낙에 아버님이 말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아버님께 그런 면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다가 처음 명절 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욕하는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의 경우 경제권이 아버님한테 있다 보니 걸핏하면 돈을 빌미로 처자식을 쥐고 흔드시기 일쑤셨대요. 그나마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남편한텐 그게 잘 먹히지 않고 있었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의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했던 거지요. 평소에 저희 아버님은 어디 식당에만 가면 얼마나 평가를 하시는지 몰라요.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직원 관리는 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걸 다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렇다 보니 저나 남편은 아버님 어머님을 어디 모시고 가서 돈을 쓰면서도 눈치 보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각엔 당신 성에 안 차는 가게들보다 당신이 2배, 3배는 더 잘할 자신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식당을 차리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장사는커녕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세요. 반면에 저는 이미 장사를 한 지 몇 년 차였으니 처음 하시는 일인 만큼 작게 시작해보시라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나이도 어린 제가 당신을 가르치려 드냐면서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대요. 뿐만 아니라 제 장사가 잘 되는 건 제가 장사하는 동네 사람들 입맛이 싸구려란 식으로 비하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제가 뭘 더 조언이라고 해드리고 싶었겠어요. 저도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는 심정으로 더는 이러쿵저러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보란듯이 50평짜리 상가를 턱하니 계약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깨진 돈만 2억이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 인테리어에 뭐해?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어림잡아 한 3억은 우습게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의 식당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문제였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셨거든요. 심지어 손님이 당신한테 반말을 했다고 내쫓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장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쫄딱 다 말아드셨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당신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터셨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버텨보시려고 하다가 돈만 더 까먹으신 눈치였어요. 나중에 듣기로 가게 전부 다 정리하고 4천만 원인가 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기론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된 자가라고 들었고 현금 자산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있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요. 게다가 어쨌든 아들 장가 간다고 5천만 원을 내주셨으니 저 역시 적어도 사정이 어렵지는 않은가 보다고 짐작했지요. 막말로 제가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볼 생각을 어떻게 했겠으며 남편한테 시부모님 잔고증명서라도 떼와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아버님이 식당까지 말아드시고 나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더라고요. 일단 현금 자산이랄 건 이미 다 쓰고 없어진 지 오래였고 식당에 투자금으로 들어간 대부분의 돈은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셨던 거였지요. 그런 시부모님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갑갑한 건 물론이고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던 거 10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고맙다 어떻다 하는 말씀은 없으셨고 남편 혼자서 저보기 민망해하는 걸 괜찮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치매부 될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만나보니까 인물도 좋고 사람도 시원시원하니 괜찮아 보이대요. 아버님 어머님도 사윗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빨리 결혼을 추진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 신우가 직장 생활을 7, 8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돈 1,000만 원도 들고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가지고 있는 명품백이라도 좀 가져다 팔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나마 그것들도 다 가짜라대요. 사실 저희 신우가 평소에도 좀 화려하게 입고 들고 다니고 입은 또 고급이라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렇게 쓰고 사는 거니 옆에서 보기에 이해는 안 돼도 전화 남편이나 별소리 한 적은 없어요. 저희한테 달리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속사정을 모르니 신우가 돈 꽤나 있는 집 딸인 줄 아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치매부 될 사람 역시 신우가 꽤나 있는 집 딸인 줄 알았던 모양이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 어머님은 사윗감은 놓치기 싫지 결국 당신들 사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서 신우 시집갈 돈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신우가 시집을 가기는 갔어요. 치매부 쪽에서 집 해오고 신우가 혼수해가고 뭐 남들 하는 만치는 해갔습니다. 저야 속으로 딸이 돼서는 신우도 속도 없다 싶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별꼴이다 생각하고 말았지요. 저나 남편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초였어요. 신우가 시집간 지 한반년이나 됐나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시는 집을 팔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대출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파셨고 이삿짐은 다음 달에 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문득문득 대출은 어떻게 갚고 계신가 한 번씩 걱정이라고 해야 할지 생각은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아버님한테 트렌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하는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할 거니 방을 하나 비워두라고요. 같이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줄 테니 그런 줄 알라 하시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가게 장사 때문에 손자인 저희 아들 좀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니네 엄마는 뭐하냐며 저더러 시어미 시집살이 시킬 셈이냐고 얼마나 악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 아들 내복 한 벌 선뜻 사주신 적 없으신 분들인데
이제 와서 손잡아 줄 테니 합가하자고 하면 제가 좋다고 할 줄 아셨던 건지 합가는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시부모더러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냐며 난리가 났지요. 남편이 먼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 좀 귀담아 듣지 그랬냐며 소리를 지르곤 저를 잡아 끌어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저희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고 아버님은 욕을 하시고 정말이지 다른 집에서 듣진 않을지 아주 남사스러워서 혼났다니까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가슴을 앓다가 결국 이 답답한 심정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전까지 시댁일이라면 그저 괜찮다, 잘해주신다,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대던 저였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던지 친정어머니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으셨다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수가 점점 없어지시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 일단은 아버님 어머님하고 너무 날 세우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으시냐 물으시대요. 남편이 말하기론 이래저래 한 5천만 원 남은 게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니 친정어머니가 또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가 그러면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사시는 건 어떻겠냐고요. 어차피 그 40도 저희가 드리던 100만 원에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님 어머님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돈끼리 무슨 40만 원이냐며 이렇게 된 거 베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짜로 살게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어차피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다 제목 아니냐고요. 그러니 월세 없이 그냥 사시겠답니다. 황당했지요. 그 오피스텔은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신들 노후 대비책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고 주변 시세대로라면 한 달에 월세 80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나마 사돈이라서 보증금도 안 받고 반값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안 된다 했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수긍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더군요. 그리고는 친정어머니더러 서로 돕고 사는 세상 아니냐며 자식을 주고받은 사이에 그깟 40만 원을 꼭 받아서 생색을 내야겠냐, 집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거냐,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셨다대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럼 그냥 살지 마시라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데 딸인 제 입장도 있고 해서 꾹 눌러 참고 한번 딸이랑 이야기해보겠다 하셨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찌나 분하고 속상하던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말 선의로 베푸시는 건데 아버님은 마치 당신이 뭘 맡겨놓기라도 했다고 생각하신 건지 솔직히 저를 막대하시고 무시하셔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성격도 그러하냐고 흘려넘기기 일쑤였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아버님하고는 물론이고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질까 싶어서 나 하나 참으면 그만인 셈 쳤달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셨단 소리를 들으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하고 확실히 어느 쪽이든 정리를 하라 했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거면 집세 40만 원 내시고 그게 아니면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리라 했지요. 남편은 저에게 몹시 미안해하면서 아버님 어머님께 제 뜻을 전했고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돈 40만 원 가지고 아주 지 시부모 길을 꺾어 놓으려 든다며 괘씸하다 난리셨고 죽어도 저희 친정어머니께 사과는 못한다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뭐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정해서 오피스텔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삿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2시쯤 도착한다고 이삿짐 넣어야 하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왜 오시냐고 계실 곳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대책 없이 움직이시면 어쩌냐고 저도 모르게 조금 울컥해서 화를 냈네요. 그러자 언제 아버님이 받으신 건지 비밀번호 말 안 하면 두 번 다시는 저희 자식으로 생각 안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억지에 진저리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고 이후로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알 만큼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 고성이 오가돼요. 결국 아버님 어머님은 신혼에 집으로 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못 보일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버님 어머님과 정말 연을 끊었다시피 하고 살게 되었네요. 사실 얼떨결에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게 된 신우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 들이던 생활비를 신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번 일로 저보다는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원망을 더 크게 하는 듯해요. 근데 그거야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일이니 저는 끼어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언젠가 아버님도 당신이 지나치셨음을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